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세월호가 바다에서 물 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세계 모든 언론이 전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언론의 공통적인 헤드라인은 3년 만에 인양된답니다. 북한 핵 이슈가 이 정도 위험한 처지에 오지 않도록 희망이 보였었던 당시 북한 핵대사 로버트 갈로치가 선제 공격 발언을 구소련 당시와 비교한 의미 있는 내용의 기고문을 썼습니다. 미국 주요 신문들이 돌아가면서 대북 입장에 대한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뉴욕타임즈와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의 강경한 대처는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롯데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하기로 합의한 이유와 지금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회장이 된 뒤 처음 서방 언론과 한 인터뷰입니다. 헬조선이 아니라 헬스케어라는 말이 공화당 정치인 사이에서 들립니다. USA 투데이는 오바마 케어를 없애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는 안을 반대했습니다. 이 신문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 오바마 케어는 폐지돼야 한다는 반대의 주장도 실었습니다. 하와이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USC는 오늘 LA타임즈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인종과 국적 등 조건에 상관없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USC가 앞장서겠다는 일종의 서약입니다. 중국이 예민한 미국 국방 분야에까지 투자하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첼시 클린턴이 평생 공로상을 받습니다. 첼시 클린턴은 37살의 고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뉴스를 보고 듣고 또 저처럼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좀 기간마다 정리가 필요한 때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세월호의 경우는 어제 6피트 이상 올라와서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세계 많은이 아니라 전부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CNN을 비롯한 텔레비전과 케이블, 공중파 방송, 뉴욕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LA타임즈, 블룸버그 뉴스, 로이터 통신, 영국의 가디언, 인디펜던트, BBC 방송 다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는 2014년도에 가라앉은 배를 들어올리다 이런 제목을 실었고 그리고 모든 앞서 불러드린 그런 언론의 헤드라인에 After 3 years, 3년이 지난 뒤에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3년 전에, 거의 3년 전이죠. 4월 16일이니까 476명이 타고 있었고 172명이 구조됐고 295명이 시신으로 발견됐고 9명의 시신 지금 이제 얼마나 그 희생자 가족들이 기다리겠습니까? 6,825톤 1인치 이렇게 해서 지금 6피트 이상 나온 것인데 아직도 그 4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와 나머지 2사람 다른 그 성인들의 그 시신 배에 구멍이 140개가 넘게 뚫어졌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원인 자체도 해외 언론에서 쭉 이제까지 나왔던 것들을 분석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청해진 호였었죠. 물건을 많이 실었다. 또 부동액 같은 것 균형이 맞지 않았다. 선장의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인양을 한다고 결정하고도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고 또 입찰 지금 중국 회사가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하겠다던 한국 회사의 그런 방식을 택한다고 들었는데 돈이 7,600만 달러나 들고 그동안 파도가 높고 날씨가 나빠서 물이 안 보인다. 기술적인 문제 145피트 아래니까는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여드레 동안 어떤 작업을 하고 또 그 나흘 동안 어떤 작업을 하고 해서 결국은 그 4월 16일 이전에 이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바로 그 결정이 돼서 몇 시간 만에 세월호가 인양되게 됐습니다. 목포까지 이제 55마일을 가야지 되니까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잠수부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원석 그 당시 그 선장은 종신형이고 나머지 14명의 승무원은 18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그 복역 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모든 그 해외 언론에서도 한국 언론과 마찬가지로 차기 정부가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700만 달러 돈이 너무 많이 드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은 돈이라든가 눈에 바로 보이는 어떤 그 현실적인 결과를 포커스를 둔다면 비용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그밖에 나머지 분들은 생명이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인이라든가 뭔가가 청산을 하고 가야지 될 부분에는 청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원인 규명도 그렇고 또 9명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미 그 살아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숨진 사람, 국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6,700만 달러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뭐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세계 모든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관해서는 전략적인 인내라는 것이요. 이미 선제 공격이라는 것은 미리 공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와서는 조금 파악이 되고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을 실었는데 어제 뉴욕타임스는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하고 성과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뭔가 무력으로 인한 대응은 또 다른 무력을 낳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더 돈과 노력을 들여서 그것에 더 강한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강한 것은 또 강한 것을 낳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이쯤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외교적으로 풀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뭐 선제 공격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뉴욕타임스보다는 조금 강한 것을 원하고 그 강한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북한 문제에 관한 사설은 뉴욕타임스보다는 워싱턴 포스트가 조금 강성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사설 제목 자체가 전략적인 인내는 끝났고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된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앵무새처럼 상호 존중이라든가 윈윈이라든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뭐 본인 자체도 그 경험이 없고 외무부의 그 스텝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얘기하기로 하고 뭐 처음에는 어느 행정부나 다 좀 외교적인 것에 서툴다고 일단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제대로 잡고 있다고 말하자면 칭찬은 뭐 오랜만에 워싱턴 포스트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것을 칭찬하는 사설을 실은 겁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그 전략적인 인내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북한의 위협 이것을 최우선으로 둬야지 된다고 후임자에게 얘기한 거 전달한 거 또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군사작전까지 포함해서 우리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하겠다고 보여줬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옵션이 나쁜 것에서부터 대단히 나쁜 것까지 그러니까 좋은 옵션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군사 공격이라는 것은 그 한국에 그 전쟁이 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드 배치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강한 제재를 말하잖아요. 어제 이제 뭐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돈을 뭐 8천 얼마를 북한이 빼내간 그 해킹으로 인해서 그것의 주체다 하고 뭔가 이제 미국이 그로 인해서 북한을 여러 가지로 돕는 중국의 개인이나 중국의 어떤 그룹, 기업을 이제 말하자면 중국을 기소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8,100만 달러 절도 해킹했다는 방글라데시 어카운트에서요. 그런 것,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더 강한 제재하는 것이요. 그 협상을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서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 없이 반복한다는 것은 20년 동안 실패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하게 나가는 것. 이란이 미국과 나중에 그 핵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야말로 지금 미국이 그 북한에 돈줄을 쥐는 것, 그 돈줄이라는 게 항상 북한 사람들 음식 사고 하는 것보다는 폭발물 제조에 쓰여지기 때문에 그 돈줄 죄는 것을 이란에 대해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했는데,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 정도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첫 스텝이다. 이것도 이제 중국에 보라는 듯이 하는, 중국 좀 봐라 하는 그런 그 강한 스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강한 스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눈여겨봤던 것은, 처음에는 뉴스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도요, 항상 같은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도를 전해드리려면은 이것보다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는데,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거의 그 헤드라인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고 하면은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고 해서 오늘 이 이슈도 사실은 그저 넘어가려고 하다가 로버트 갈루치가 쓴 것이기 때문에 봤거든요. 아마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시는 분이라면 뭐 아무튼 몇 페이지 지나면 그 오른쪽 아래에 써 있는데, 로버트 갈루치가 바로 그 이제 핵 협상을 한, 지금은 조지타운 대학교에 있지만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북한의 그 핵 대사로서 여러 가지 그 큰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이미 역사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정도로 그 좀 비비들리하게 선명하게 정리해 준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도대체 북한에 관한 새로운 그 위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지금 그 북한은 대륙간 그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완성하는 무렵이라는 것을 앞에 조금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한 미국의 새로운 대처, 새로운 방향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을 조금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지금 만약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그 미사일을 개발을 완성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위협인가? 그렇지 않다고 로버트 갈루치는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 구소련이 예전에 그 핵 위기로 대처할 때, 구소련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사실은 나중에 그 마오쩌둥이 뭐 핵 이런 것은 누가 쓰겠는가 해서 이제 조금 그 이제 발전을 뒤로 미루고 했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만큼 그 구소련과 같이 갔고, 이제는 핵을 포기하면서 핵 위협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 그 핵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구소련 시대나 중국 그 시대나 냉전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두 나라에서 미사일을 미국을 향해서 겨냥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이미 살아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년대 구소련의 미사일, 그런 것 방어할 능력이 미국엔 도저히 없었었고, 60년도에 그 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지금과는 달리 이제 미국보다 강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60년대가 들어서자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이제 정말 그때는 신발을 그 유엔 총회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탕 하고 그 유엔 그 테이블을 내려칠 정도의 니키타 후르시초프였었잖아요. 그때에 정말 미국이 위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이 이 정도 가지고 뭐 그 정도로 그 난리를 쳐야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러시아가 구소련이 미국을 위협할 때, 그때는 핵무기가 한 3만 개 정도가 여기저기에 이제 그 배치돼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전략적인 전술적인 무기 배치, 잠수함 같은 거 다 동원을 해서 폭격기까지 합쳐서 3만 개인데, 그렇게 따질 때 이 숫자로 간단하게 라디오로 들으시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리자면, 북한은 과거에 50년대 60년대에 구소련이 미국을 위협을 했었던 3만 개와 비교를 하면은 한 20개 미만이라는 거잖아요. 단지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예측하기 불가능한 이런 사람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굉장히 주목을 해야지 될 하나의 케이스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선제 공격에 대한 해석을 전문가들이 그 다르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침공했었을 때 그때 선제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더 큰 전쟁을 막는 그런 그 프리벤티브 워, 막기 위한 프리벤티브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선제 공격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가서 어디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 정보국이요. 북한 핵이 로스앤젤레스나 서울, 도쿄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그 북한의 그 핵 미사일이 로스앤젤레스, 서울, 도쿄에 다다르기 전에 공격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것을 선제 공격이라고 보기보다는 프리벤티브라고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지 된다는 것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미리 그 공격을 하는 그 선제 공격 같은 것은 북한의 보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우스코리아에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주둔하고 있어요. 28,000명, 뭐 일본에는 더 많은 54,0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국민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수십 년 전에 이제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를 수십 년 동안 찾는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의 국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2차 그 한국 전쟁 같은 것이 미국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면 미군 지금 뭐 거의 10만 명 정도가 인질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국과 일본에 이런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전쟁 준비를 하는데 아시아에 그래서 이런 일은 사실은 그 굉장히 하기 힘든 일이고 전쟁 말고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대북 대사가 오늘 글을 잘 쓴 것 가운데 하나가 보통 때 이 정도 나오면 이렇게 대중에 많이 그 노출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했었던 일을 노골적으로 대단히 많이 그 생색을 내잖아요.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생색은 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20년 전에 1994년도에 뭐 제네바 협약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북한의 플루토늄 그 생산을 중단시켰었고 협상으로 거의 10년 동안 지속되다가 그때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속여서 미국과 세계를 속여서 뭔가를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드러났고 그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시와 오바마 시절에 어떤 대화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북한의 핵 능력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미국도 20년 전과는 달라서 만약에 협상을 하고 나서도 북한이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때보다는 훨씬 빨리 우리가 그것을 잡아낼 수 있고 그러면 협상에 대해서 협상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과 그 핵 동결에 대해서 협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인권 문제도 처음부터 단단하게 어떻게 좀 하고 또 그 국가 그 정상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것들도 하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국제 간 그 탄도탄 미사일에 대해서 이것을 요격해서 떨어뜨린다는 것이요. 뭐 사드가 됐건 아니면 북한이 뭐 한국을 공격한다면 그 멀리 가는 사드를 왜 하겠느냐라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드가 됐건 노동 미사일이 됐던 뭐가 됐건 아무튼 이런 것은 뒤로 하고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이 실제 능력이 있는가 누가 알겠어요.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능력도 해보지 않아서 증명되지 않은 이 시기에는 적과 무기로 무기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적이 그런 것을 포기한다면 협상으로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지금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외교학과 교수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로버트 갈루치의 오늘 LA 타임즈에 쓴 글이었습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뭐 딱딱한 내용을 여러분들 호흡도 좀 맞춰드려야지 되고요.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워낙에 인터뷰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청문회장에 등장해 있었을 때는 수줍은듯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국말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신동빈 회장의 이 인터뷰는 중국이 좀 봐줬으면 하고 한 인터뷰처럼 보이고요. 어제 있었던 영국에서의 그 테러에 대해서는 트럼프 가족은 정말
보통 가족과는 좀 다릅니다. 조심성이 없는 것만은 분명해요. 이번에는 또 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 지금 뭐 비극을 겪고 있는 나라에 어떤 그 정말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말을 해서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요. USC에 오늘 광고도 좀 전해드려야 되겠고 뉴스가 많은데 어쩌죠. 또 USA 투데이가 사설로 지적을 한 헬스케어 같은 것도 좀 전해드려야지 되겠고요. 좀 순서대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길이는 웬만큼 보통 기사만큼 되는데 심도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롯데그룹의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나온 것인데 아마 대통령 서울발이에요. 서울특파원 조나단 챙 트위터 많이 하는 사람이죠. 기자가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탄핵이 다 되고 한 이후에 이렇게 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나이가 62세인데 중국을 자신은 굉장히 사랑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것을 거의 맨 앞부분에 써놓고요. 그러나 왜 골프장에 그럼 사드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한국 정부와 합의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되면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사드 배치에 관한 롯데와 한국 정부와의 관계를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금 완전히 이제 3월 17일까지 렉스 틸러슨이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그리고 배치가 시작된 그 부분까지 쭉 정리를 해놓고 롯데가 지금 94개의 어떠한 관련 업체가 있어서 800억 달러 매출이고 중국에 99군데 마트가 있는데 지금 뭐 76군데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쓰고 있지만 80군데가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임시로 폐쇄했잖아요. 정부가 뭐 파이어 코드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온라인은 몇 주일째 가동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 것에 대해서 신동빈 회장도 중국의 결정이 놀랍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서 2011년도에 이제 회장이 되고 나서 서방 언론과 첫 인터뷰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의 경우는 나는 앞으로도 계속 중국과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롯데가 일본에서 48년도에 창업이 됐는데 중국에 50억 달러를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2만 5천 명. 중국에서의 판매는 전체 판매의 10% 정도.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포기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마켓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 롯데로서는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는 이제 그런 형편이다 하면서 롯데뿐만이 아니라 뭐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잠깐 아모레 태평양이요. 아모레 퍼시픽 코퍼레이션도 중국에서 지금 한 3분의 1 정도 판매가 줄어들고 있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서 중국과 연관된 그런 돈 손해 보는 것이 한 200억 달러 정도는 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신동빈 회장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 가운데 하나가 1월 달에 중국에 가려고 했대요. 앞에 뭔가 오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 가서 본인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뭐 탄핵 관련 청문회 때문에 출국 금지되고 해서 못 나갔던 거잖아요. 롯데도 한국의 5대 기업으로서 최순실 사건과 다 여러 가지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말하는데요. 1월 달에 본인이 중국 가는 것이 허락이 됐으면 한국 정부로부터 나는 확신한다. 지금 중국과 한국 기업과의 이런 긴장 상태가
훨씬 완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물어봤겠죠. 뭐 지금이라면. 근데 지금은 이미 안 된다.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에 내가 뭐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측에 오히려 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지금 롯데의 입장이. 그러나 5월 9일에 한국에서 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중국과 한국이 관계가 개선이 돼서 롯데가 사업을 하는데도 좀 좋아지기를 바란다. I hope,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여기에 대한 그 답을 갖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뭐 나쁜 뜻에서 할 수 있는 말이겠고요. 그런 그 지금 청문회에서 계속 되고 있는 수사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정치와 경제의 나쁜 그 부패로 얽힌 고리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도 일반적으로도 큰 그 기업에 있어서는 뭐 작은 데까지 다 내려가겠죠. 결국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긴장이 얼마나 사업에 나쁜 영향을 주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큰 돈을 한 나라에 투자하고도 기업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진퇴양난이라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사망자 경관을 포함을 해서 4명으로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브리지에서의 그 테러리즘 사건이요. 그리고 지금 테러리스트를 그 세계의 그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영국인인 것이죠. 그리고 그 40명 이상이 다쳤고 7명은 지금 그 중태고 영국은 뭐 미국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그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중간중간 발표하지 않아서요. 다만 그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뭐 이 정도를 얘기를 하고 용의자들을 많이 뭐 7명,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8명이라고 보도를 했던데요. 아침에. 그런데도 범행 자체는 혼자 그 저질렀을 것이다. 그 이런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시간쯤 그 지났을 때 오늘의 미국 이제 그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런던 시장을 비난하는 트윗을 올린 겁니다. 어떤 트윗이었냐면 런던 시장이 지금 서방 세계의 민주국가 큰 도시 가운데서는 첫 번째 이슬람교 신자잖아요. 사디크 칸이 그 46살로 비교적 젊은 편이고 그리고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아버지가 파키스탄계인 그리고 본인이 그 수니 무슬림이죠. 예, 수니 무슬림이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자고 그런 사람이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선거에 당선되기 전에 인디펜던트와 그 인터뷰에서 본인이 굉장히 그 테러 공격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또 이제 서구의 큰 그 대도시에서는 이런 테러와 함께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그 인터뷰를 한 그 부분만 지금 서구 세계에서는 테러리즘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 부분만 딱 그 인용을 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농담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시장을 비난한 거죠. 근데 이걸 런던 시장은 인디펜던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하게 테러 공격을 막는 것이 런던 시장으로서의 어떤 의무이다. 테러 때문에 밤잠도 못 잔다. 우리 모두 정말 불철주야 테러를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의 아들은 왜 그럼 이 시장이 그 테러와 함께 살아야지 된다고 지금 장난하고 있어? 아주 조깅 뭐 이런 것을 했는가 하면은 이 시장이 이제 자신이 그 종교가 이슬람교이기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후보였을 때는 사실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슬람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당시 트럼프 후보가 그 사람 IQ 테스트 좀 해봐야지 돼. 내가 모른다고? 라고 얘기를 했고 1월 달에 첫 번째 여행 금지 이제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요. 이민 행정 명령을 내렸을 때 참 수치스럽고 잔혹스러운 결정이다라고 런던 시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버지를 비난한 것에 대한 이제 그 보복이라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영국에서 사람이 이렇게 숨진 일이 일어났는데 그 비극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트윗을 하는 것은 참 그렇다라는 게 미국에서의 반응이고요. 런던 시장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해나가야지 되고 런던 시장뿐만이 아니라 테레사 메이 총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영국 사람들은 BBC 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가디안, 인디펜던트, 텔레그래프 기사를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아들까지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USC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전면 광고를 낸 것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We are USC의 직원들이다, 교직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큰 제목이에요. faculty, We are USC faculty 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과학자, 아티스트, 예술과 생각하는 사람, thinker, 세계의 그런 에서 정말 그런 thinker고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 주변도 이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배우고 한 것을 우리 미래 세대와 공유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며 민주주의, 우리의 가치, 여러 가지 자유, 뭐 이런 것을 존중하고 두려움, 선동하는 것에 반대하며 우리들의 학생, 교수, 스태프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인종, 성, 뭐 종교, 능력, 심지어는 능력까지도요.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지키려는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위에 얘기한 것에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싸울 것이다 하고 쭉 이름을 적었어요. 교직원 하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나쁜 것에 대해서는 항거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공화당이 하원 의원 51명 많네요. 생각보다. 가운데 6명이었는데 이제 1명이 민주당으로 가서 5명이 됐는데 지금 소수 공화당의 리더이기도 했네요. 베스 후쿠모토 일본계와 아이리시 사이에서 태어난 33살이니까 굉장히 젊네요. 먼저 근데 동료들이 본인을 제명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난번에 여성들의 행진이 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그곳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동료들이 말하자면 그를 제외를 시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이제 합류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소수인종을 비난하는 것이나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본인은 너무나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이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76%의 유권자가 그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상원도 25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민주당이고 공화당 또 주지사도 하와이는 민주당이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오히려 더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팍스뉴스의 스타일 가운데 하나가 팍스뉴스인데도 결국은 셰파드 스미스라는 앵커 그리고 이제 보도국장이기도 한데 이 스미스 앵커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인데도 팍스뉴스에서 그를 앵커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스미스 앵커 내려라 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스미스 보이콧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도 없이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을 도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팍스뉴스 앵커인데도 그리고 앵커 중에 앵커인데도 보도국장이기도 한데도 그런데도 팍스뉴스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팍스뉴스에서 전에 판사였던 앤드류 나폴리타노가 영국이 이제 하청을 받아서 대신 미국 수사국
그 정보국 대신에 이제 그 트럼프를 오바마를 위해서 도청을 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 그 팍스가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 CNN을 방어하는 것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팍스 뉴스는 이 스미스 앵커를 킵하고 있고 팍스의 시청자들은 그 사람 내려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96년부터 팍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오늘 아주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미국이 또 하나 긴장하고 있는 것이 중국 돈이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민한 국방 이슈에 있어서도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중국 회사가 지금 세월호도 중국 회사가 인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주 그 센시티브한 국방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스타트업 회사에도 투자를 해서 지금 미국 국방부에도 알람이 울렸다는 얘기거든요. 공군의 그 로보트 뭐 좀 군사 로보트 이것을 정밀하게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그 회사랍니다. 누랄라라는 회사인데 인공지능이 전문인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뭐 미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잖아요. 근데 충분하지가 않아서 누랄라의 이제 대표겠죠. 중국에 가서 투자가를 들여온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은 거의 모든 중요한 회사는 국영 기업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컨트롤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누랄라라는 회사가 미국 해군의 뭐 라켓 엔진이라든가 우주선 센서, 해군 함대에 들어가는 무슨 프린터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그게 그 중국 돈이다. 이게 또 점점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에게 보고서가 배달이 됐는데 결론은 이 정도의 예민한 국방에 관한 것이라면은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뭐 하겠죠. 그런데 더 해야지 된다 하는 결론들을 조금 내린 건가 봅니다. 투자가들이 돈을 내면은 고용도 결정을 하고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그런 기술 같은 것도 많이 습득을 해서 중국에서 처음에 이제 그 한국 물건 만들고 하다가 뭐 눈여겨보고 어깨 너머로 보다가 이젠 중국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국방 문제에서도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중국에서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한 돈이 99억 달러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번에 이 누랄라라는 회사에는 해인 캐피털이라는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다지 어찌 보면 많지는 않아 보이는 뭐 120만 달러밖에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요즘 뭐 큰 돈이 하도 많아서요. 그런데도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이고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는 보스턴에 있는데요. 실리콘밸리에도 중국 회사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요. 어떤 회사는 6개월 사이에 3군데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답니다. 그럼 당장은 이 돈이 참 받아먹기가 좋은데 나중에는 기술 같은 것들 다 세워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예 회사를 사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의 큰 문제고요. 오늘 하원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공화당 하원 의원 가운데는 뭐 아메리칸 헬스케어 액트예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어느 곳에는 트럼프 헬스케어, USA 투데이는 아예 라이언 헬스케어 하원 의장 이름 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더 강하게 해야지 된다 하면서 지금 공화당의 강성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이 정도는 통과시켜야지 된다. 지금까지는 일단 병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받아들이도록 하도록 트럼프 케어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없애라는 얘기예요. 공화당에서 강성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 정도 안 갖고는 찬성할 수 없다 하면서 토마스 마시라는 어느 지역의 의원인가요? 아무튼 공화당 하원 의원이 노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본인의 트위터에 썼는데요. 노라고 한 투표용지에 X표를 지어놓고 헬로 헬조선처럼 헬로 이 정도로 지금 반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또 하원에서 통과돼도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더 힘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USA Today가 사설에서 이 안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 안에 따르면 10년 안에 2,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또 USA Today에서는 어쨌든 오바마 케어는 없애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기고문도 실었는데 뭐냐면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너무나 이 오바마 케어 이후에 이 프리미엄이 올라서 두 자리 숫자로 올라서 사업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 정도 얘기입니다. 네, 1분을 잘못 계산했어요. 하나 더 전해드릴 걸 그랬네요. 네, 좀 그러면 천천히 가죠. 이 첼시 클린턴이 올해 나이가 37살이거든요. 37살인데 평생 공로상을 받는답니다. 평생 공로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나이가 적어도 60, 70 정도는 되고 하던 일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공로를 남겼을 때 받는 게 상식 아니에요? 물론 이번 공로상이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가 주는 공로상이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래서 제가 그 37세라는 고령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첼시 클린턴이 이제 2003년도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일을 한 게 헤지펀드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을 했었죠. 돈을 내가 그렇게 많이 벌어야지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MBC 방송에서 1년에 60만 달러 받는 기자를 했는데 별로 나온 것도 없어요. 이제 특별 취재 조금 해서 그 당시에 그 워싱턴 포스트의 TV 평론가가 정말 MBC 방송의 재난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은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한 일이라고는 클린턴 재단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밖에 없는데요. 이방카랑 경쟁하는 거다.